네, 안녕하십니까. 공드림 한국사 기본이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근세 문화사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421페이지 근대 태동기 정치사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이제 근세에서 근대로 가는 겁니다. 정확히는 외란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근세, 근대 우리가 나눠진다고 그랬죠. 외란 1592년에서 98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16세기 말이 되는 거죠. 통상 우리가 16에서 17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이 시기를 16에서 17로 넘어간다. 근데 근대 사회라고 하는 모습은 17세기 때 이제 싹이 터서요. 언제 꽃이 피우냐면은 18세기입니다. 통상 우리가 이제 근대 그러면은 17세기라는 얘기보다는 18세기다라고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튼 일단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기 꼭 이야기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세 사회가 갖고 있는 모순이에요. 이 모순이 언제부터 노출됐냐면은 16세기 말부터 모순이 노출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집권하자마자인가요? 살인들이죠. 살인 양반들이 집권하자마자 나타난 모순이에요. 자, 그 모순이 정치 면에서는 붕당 정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정쟁이죠, 정쟁. 붕당 정치가 격화가 되면서 나타난 모순이에요. 이걸로 인해 정치 기강이 문란해지고요. 왕권이 실추가 되겠죠. 이제 그 결과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면에서는 조선 왕조 경제 구조의 기본 틀 과점법이 붕괴가 됩니다. 과점법 붕괴 이후에 농장 확대가 나오죠. 사전 확대입니다. 농장 확대는 국가 재정이 약화죠. 농촌 농민 경제의 피폐입니다. 피폐. 그죠? 피폐예요. 과점법 붕괴로 인한. 사회 면에서는 군역 제도에서 보면은 중경대 군적 수포제가 실시가 되면서 반상 간의 신분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군대 가면 상민, 안 가면 양반 이랬죠. 군적을 만들 때 양반들이 관건과 결탁한단 말이에요. 결탁을 해서 이름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름을 빼버리니까 군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수포, 1년에 2필씩 군포를 안 내도 된다는 겁니다. 군대 가면 상민, 안 가면 양반 이런 개념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반상 간의 신분이 고착화됐습니다. 사상면에서의 근세사의 모순이라면은 이러한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 속에서 당시 조선 왕조의 지배 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 있죠. 성리학은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기론, 주리론에서 성리학의 이념, 사상이라든가 또 예학이라든가 보학이라든가 이런 데만 심취해서 자기네 체제 유지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사상 면에서 이걸 우리는 통틀어서 뭐라 한다? 근세 사회 모순이 한다. 또는 양반 지배체제의 모순이 한다. 이게 언제부터 나타났다? 살인이 집권하자마자부터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순의 당시 위정자들은 전혀 이 모순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진 않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죠.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당시 북인의 정인홍이 있습니다. 이 북인의 정인홍은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극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국강병 내지 민생 안정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국강병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개혁을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받아들여지는 않았습니다. 기득권층 입장에서는 굳이 뜯어 고칠 필요가 없죠. 자기네 틀을 해체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주머니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낼 리는 만무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인홍 등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16세기 말에 나왔던 이런 주장은 씨앗이 돼서 18세기 때 이것이 뭘로? 실학으로서 꽃을 피우게 됐었습니다. 18세기 실학 태동에 뭐가 됐다? 맹아가 됐다. 맹아는 씨앗을 뭐라고 그래요? 맹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씨앗을 맹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학은 18세기 때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그 씨앗은 이미 근세사의 모순이 싹 텄던 16세기 말에 이미 싹은 트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학의 태동, 실학의 모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그럼 이 근세사의 모순을 당시 지배층은 어떤 시각으로 봤었느냐? 지배층에서조차도 전부 다 이거를 도외시하고 뒷짐지고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조금이라도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당시 지배층의 대책이 있습니다. 그 지배층의 대책을 중심으로 이 단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 면에서는 비변사 기능을 강화하죠. 또 언론 3사의 기능을 강화를 하죠. 또 2조 전랑직 있죠. 2조 전랑직 기능을 강화를 하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 기능의 강화는 긍정적인 측면의 강화가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의 강화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를 강화시켜 놓고 외란, 호란 이후에 흐트러진 양반 중심의 질서를 보다 더 굳건하게 하겠다. 이런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군사 면에서는 중앙군 5억 운영의 개편과 지방군 소고군 체제의 개편입니다. 역시 5억 운영과 소고군의 정비도 국방력 강화라고 하기보다는 지네를 체제에 유지를 위한 군사적 기반의 강화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이제 경제 면에서는 수치 체제를 개편합니다. 수치 제도의 개편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토지 제도, 전세 제도에 있어서는 영정법, 공납 제도에서는 대동법, 그 다음에 군역 제도에서는 뭔가요? 균역법. 그래서 조정의 수치제를 개편해서 이걸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경제면에서 개편입니다. 사회면에서는 양반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들을 단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한 시책이 대책이 아니고요. 지네를 체제 유지를 위한 시책이었다라고 하는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죠? 사회면에서는. 또 사상면에서는 성리학의 모순을 깨닫지 못하고요. 오히려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발로 이제 양명학이 수용되고 실학도 나오고요. 성리학 비판론도 나오고요. 또 성리학 내에서 노론 내에서 나왔었던 호락 논쟁, 그러니까 호파와 낙파의 논쟁입니다. 호파는 정통 성리학자들이고 낙파는 서울 낙산 밑에 살았다 해서 낙파라고 그래요. 얘네들이 성리학자였는데 성리학을 비판하고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사상면에서 이거는 지배층의 대책이에요. 자, 결론은 이러한 대책은 결론이 이렇습니다. 근세 사회, 양만 지배체제 모순입니다. 근세 사회 모순을 극복하려는 대책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지대를 체제 유지에 대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배층의 이런 미온적인 대책에 대해서 당시 피지배층들은 야, 우리 이러다가 굶어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지배층의 대책에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극복하려는 노력이 민중의 자구책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은 민중의 자구책은 말 그대로 민중의 자구책이 누가 도움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중의 자구책이 나온다. 민중의 자구책은 지배층의 대책에 대한 반발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민중의식 신장의 결과 나타난 민중의 자구책이에요. 자, 요는 조선 후기 때에
얘네들의 지위, 의식이 그만큼 신장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중의식의 신장을 토대로 한 바로 민중의 자구책이에요. 주로 이제 경제 면에서 많이 나오죠. 농업에서는 이양법, 견정법으로 인해서 1인당 경작 면적이 넓어진 광자. 또 상공업, 상업 면에서는 물주, 도구의 등장이 나오죠. 대규모 매점 매석 상인의 성장입니다. 얘네들이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양반의 신분 상승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다. 그 민중의 자구책의 결과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을 하고 어디로 간다는 거죠? 근대 사회로 넘어왔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있어서의 근대 사회로의 이행의 주역은 누구다? 민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민중입니다. 민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근대사회라고 하는 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근세사의 모순, 정치적인 모순을 극복한 근대사의 정치의 모습은 민주정치입니다. 민이 주체가 되는 정치예요. 민중의 자구책의 결과였겠죠. 경제면에서는 자본주의 경제구조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일한 것만큼 그게 다 내 것이 되는 그런 경제구조의 모습이에요. 사회면에서는 양반 중심의 신분제 사회가 서서히 무너집니다. 평등사회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요. 사상면에서는 개개인의 합리화를 추구해주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양반, 상민, 신분을 놓고 이게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이러한 사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정치, 경제, 사회, 사상면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뭐죠? 근대 사회의 모습이에요. 그럼 18세기 이후에 진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느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거죠. 민주정치, 여기서 한번 봅시다. 정치면에서 민주정치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민주정치가 아니라 19세기 뭘로 갔어요? 세도정치로 넘어갔죠. 그러면 세도정치가 민주정치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면에서 근대사회로의 이행은 안 됐습니다. 고급을 막론하고 동서공을 막론하고요. 가장 변화와 개혁이 둔감했던 분야는 어떤 분야냐 그러면은 정치 분야입니다. 그렇죠? 자기네들은 안 하는 거죠. 그런 이제 피지배층, 자기 밑에 있는 계층들이 강요를 해 나가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경제 면에서는 자본주의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모습 나타나 안 나타나? 이건 나타나죠.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싹은 트고 있었습니다. 광작, 도구 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회 면에서는 점차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가 붕괴가 되고 있는 모습들 나타납니다. 하층민들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서 신분 상승해 나가죠. 그 다음에 사상면에서 합리주의를 추구하려는 실학도 나오고요. 양명학도 수용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싹을 트고 있었다. 그러나 이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근대 사회의 이행은 100% 근대 사회의 이행은 아니었던 것이죠. 절름발입니다. 이 면에서는 근대 사회의 모습이 나왔지만 이 면에서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유럽의 서양의 근대사하고의 다른 점입니다. 서양은 어때요? 절대 왕정이라고 하는 절대 군주 체제의 반기를 든 것이 시민혁명으로 나오죠. 성공했어요? 시민혁명 실패했어요? 성공했죠. 그렇죠?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미국 독립혁명이라든가 다 시민혁명들 아닙니까? 다 성공했어요. 그래서 유럽은 근대 시민사회라고 얘기합니다. 근대 시민국가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근대 시민국가, 근대 시민사회라는 얘기 합니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근대라는 얘기만 합니다. 왜 순간에 시민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이 면에서 잘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면에서는 됐다. 절름발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근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는 이제 우리가 이 단어에 살펴볼 부분은 지배층의 대책이에요. 우선 정치, 군사 이 면에서의 대책을 정치 파트에서 보고 나중에 경제, 그다음에 이제 사회, 문화 단원에서 요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지배층의 대책으로서 정치, 군사면서 이것 중에 우선 423쪽인가요? 425쪽이네요. 미안합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정치 면에서의 바로 대책을 비변사 기능 강화부터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비변사 설치부터 폐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설치는 중종대 3포회란이죠. 임시 군무협의기구였고요. 명종대 을묘예변 계기로 상설기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외란 이후에 기능이 비대화됩니다. 세도정치대 하면 더 커져요. 그러다가 흥선대웅대 가면 어떻게 돼요? 폐지가 됩니다. 이 순서입니다. 그러면 지금 외란 이후에 지배층이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한답시고 해가지고 비변사 기능을 강화시켜 놨는데 어느 정도 강화됐느냐 했더니 보세요. 교재 한번 봅시다. 자, 비변사의 기능 강화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외란을 계기로 폐허 복구와 사회 경제적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붕당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와 함께 국가적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비변사의 구성은 확대되고 기능이 강화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하여튼 모든 면에서 비변사에서 전부 다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땠어요? 왕권 실추가 됐네요. 의정부 6조 기능 어떻게 했어요? 유명 무시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근세사의 모순 극복이냐? 오히려 지네들 체제 강화를 위한 대책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언론 3사. 언론 3사는 뭘 얘기합니까? 이 언론 3사의 기능.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 얘기하잖아요. 그죠? 사원부 사관은 홍문관의 기능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강화된 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에서 강화된 겁니다. 지네들 체제 유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2조 전랑도 마찬가지입니다. 2조 안에 있는 전랑직의 기능을 강화해서 특권 세력이 대대로 그 직을 세습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다른 세력들이 그 세력, 그 직을 직에 오르지 못하도록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끼리끼리 해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대로 된 근세사의 모순을 극복책이냐? 근세사의 모순의 극복책이냐?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지배층의 대책에 기대하지 못한 기대라고는 일말의 기대는 없습니다.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스스로 이제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군제 개편도 보겠습니다. 중앙군 5위가 이제 뭘로 했어요? 5군영으로 했습니다. 우측에 5군영의 성격을 먼저 한번 볼까요? 425쪽에. 이 5군영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하에서 만들어진 군대가 아니죠. 그 어떻게 했어요? 그때 필요에 따라서 임기응변식으로 만들었다. 이제 그러니까 설치시가 다 다르잖아요. 훈련도감 선조 때죠. 3군영에서 어영청, 총영청, 수호청이죠. 인조 때입니다. 마지막 숙종대 때 금영입니다. 그러니까 설치시가 달라. 그러다 보니까 군영 또 재정 기반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훈련도감 삼수병으로 운영됩니다. 삼수미세라고 하는 세금을 걷어서 운영하는 거죠. 어영청하고 금영은 농민 번상병이에요. 그 다음에 수호청과 총청은 경기도 소고군 지방군이죠. 경기도 지방군 즉 경기 소고군 운영됩니다. 그래서 5군영은 그때 필요에 따라 설치가 되다 보니까 군영 그 다음에 재정 기반이 다 달랐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뭘 두고 한 얘기냐면 3군영입니다. 어영청, 총영청, 수호청 얘기하는 거죠. 1623년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 반정이라는 일종의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서인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뭐라고 했어요? 역쿠데타죠. 총으로 권력을 잡은 세력은 또 그걸 또 우려해야 되는 거죠. 총으로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폭력으로서 권력을 잡은 사람은 폭력으로 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조 반정 이후에 인조 때 서인들은 그거를 역쿠데타를 막기 위해서 3군영을 설치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됐다는 겁니다. 해서 나타난 이제 5군영 중심은 훈련도감이죠. 휴전 기간 동안에 삼수병으로 포수사수합니다. 구성된 훈련도감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삼수미세라고 하는 토지 일결에서 2.2두씩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서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도감의 설치는 밑줄, 넷째 줄 직업적인 상비군인 용병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도감은 이전에 부병제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조선의 군역제도가 부병제에서 뭘로? 모병제로 바뀌었다.
즉 부병제, 의무병제 아닌가요? 의무병제가 뭘로? 바로 용병제로 바뀌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조선의 군역제도를 얘기할 때 부병제, 의무병제가 모병제, 용병제로 바뀌게 된 계기를 제공해 준 군역은 뭐냐 그러면은 뭐다? 훈련도가입니다. 또는 삼수병이다.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영청은 어영청, 청청, 소청은 인조 때 만들어진 거라고 그랬죠. 그 중에 어영청은 인조 다음 효종대 북벌, 청, 정벌이죠. 북벌 기구의 중심 군영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청청은 경기도 수비, 소청은 남한산성 수비, 그리고 이제 금영은 왕궁 수비입니다. 숙종대 때 탕평책, 즉 숙종의 왕권 강화책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군영과 지방군, 서고군이 있습니다. 지방군, 서고군은 원래 조선의 지방군은 뭐예요? 영린군에서 세조 때 진관체제로, 진관체제는 지역단위 방위체제라고 그랬죠. 근데 명종대 을묘예변 때 한계가 나왔죠. 그래서 명종대 을묘예변 이후에 재승방략체제로 바꾸죠. 초전박살체제라고 그랬죠. 근데 초전박살체제, 재승방략체제는 외란 때 한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외란 도중에 진관체제를 복구한 양천혼성군, 소고군 체제로 바꿨습니다. 양천혼성군에서 양반부터 천민까지입니다. 근데 양반들이 여기에 들어가려고 하겠습니까? 빠져버리는 거죠. 결국 누구만 남아요? 상민 이하, 천민만 남는 겁니다. 근데 상민 이하 천민들도 여기에 편입이 돼서요. 서군에 편성이 돼서 군공을 통해 가지고 신분 상승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군의 편성은 조선 후기의 신분제 변동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서고군 경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특히 오군영 중에 총융청하고 수호청은 경기도 서고군으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경기도 서고군이 번상 근무합니다. 번상이라는 교대로 근무하는 것을 번상 근무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조선 후기의 중앙군 오군영과 서고군의 정비입니다. 근데 결론은 오군영의 정비와 서고군의 개편은 과연 근세사의 모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오히려 지배층, 지네들 체제 유지를 위한 군사적 기반이다. 북한에서 얘기하는 선군 정치라고 하는 거 있죠? 선군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먼저 선자입니다. 군대죠, 군대. 군대를 앞서서 통치하는 것을 선군 정치라고 그래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얘네들의 이것들은.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이런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치면에서 이제 붕당 정치의 변질입니다. 자, 붕당 정치의 변질은 그 이전의 상황을 좀 볼까요? 이 붕당 정치의 변질은 숙종대 환국 정치로 인한 결과거든요. 이거 한번 봅시다. 우리가 붕당 정치의 시작, 그럼 누구 때인가요? 선조죠. 선조 다음에 누가 나오죠? 광해군 나오죠. 인조 나오죠. 효종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속 논쟁이 났던 현종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죠? 숙종이 나오죠. 숙종. 다음에 누구죠? 경종 나오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영조 나오죠. 그 다음에 정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누구죠? 순조 나오죠. 그 다음에 헌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철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종, 순종이 나오겠죠. 자, 근데 붕당 정치 시작은 이제 선조 때 시작이 됩니다. 인조, 효종, 현종 있죠. 여기는 붕당 정치기라고 그래요. 붕당 정치가 잘 진행된 시기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여기는 붕당 정치의 시작. 그 다음에 여기는 붕당 정치기. 그래서 누구 주도하에서? 서인 주도하에서 남이 동참한 시기라고 그랬죠. 그럼 붕당 정치가 언제부터 이제 변질되냐면은 숙종대부터 붕당 정치가 뭐하죠? 변질이 됩니다. 그 변질을 막기 위한 치료약도 나오죠. 그 치료약이 탕평책이에요. 이 탕평책은 숙종, 영조, 정조 때 나옵니다. 잘 됐나요?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조가 죽고 나서 순조부터 안동김씨, 풍양조씨, 다시 안동김씨에서 뭘로 간다?
특정 외척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뭘로? 세도 정치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면 인조요정 현종대 때는 서인 주도해서 남인이 동참하면서 잘 진행이 되다가 왜 숙종대 때부터 붕당 정치가 변질되기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변질되게 된 배경,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된 배경을 좀 보고 숙종대 때 환국 정치를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 변화가 있습니다. 이 사회 경제 변화는 조선 후기 때에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고요. 그걸로 인해서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신분 상승을 하면서 양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다. 조선 전기 때 양반들은 양반 숫자가 늘어나는 걸 원했나요? 원하진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소수의 양반들이 온갖 특권을 독점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서울 차대법, 또는 한품 소형제 다 양반들의 독점적 지위 유지책 아닌가요? 근데 외호란 이후에 조선후기 때 가면은 이제 양반 중심의 신분제도가 흔들려지고요, 휘청거려지고요. 또 부를 추적을 해서 양반의 신분 상승하고 족보도 위조하고 매매하고, 그렇지? 납속책, 공명책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양반들은 뭘 하고 있었냐는 얘기입니다. 진일 체제를 굳건하게 지키려고 노력을 했겠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조선 후기 때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정치 집단 사이에서는 상업적 이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이를 독점하려는 경향이 했다. 상업적 이익을 독점해서 많은 돈을 좀 모으려는 겁니다. 그 돈을 어디다 쓰겠다는 거냐라고 한다면 바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조선 후기 때는 붕당에서 정치적 쟁점이 변화가 됐다 그랬죠. 즉 예론 예학입니다. 예학과 같은 사상적이고 추상적인 이기론에서 사회관계와 규범에 관한 예론을 지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관심이 확산돼 가면서 군사력과 경제력 확보에 필수적인 균형을 장악하는 것으로 옮겨갔다. 힘이 있어야 된다. 성리학, 주기론, 주리론 아무 필요 없어. 예학, 과학 다 필요 없어. 이제는 오로지 무력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무력, 군사적 기반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죠. 돈을 구하려고 막 이렇게 뚫려 하고 있었는데 농촌에서의 변화입니다. 사회 경제의 변화가 눈에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양반들은 성리학이며 예학이며 보학이며 다 집어던지고 그런 세속적인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사회 경제적 변화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세 번째, 향촌 사회 변동도 네 번째, 성리학적 붕당 정치 기반 변동. 세 번째, 네 번째 거의 같은 얘기인데요. 보세요. 붕당 정치가 변질되면서 종래 중앙에서 A당과 B당이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B가 졌어. 그 B는 어디로 와요, 이제? 향촌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향촌에 양반들의 지위, 유지 기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위, 유지 기반의 서원, 향약, 유양소, 예약, 보학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조선후기 향촌 사회는 이미 기존의 양반 중심의 향촌 사회가 아니에요. 그 양반 중심의 즉 구향과 기존 기성 양반입니다. 그 다음에 조선후기 때 경제적인 부를 축적을 해가지고 성장했던 신향이 있었습니다. 신향. 예를 들어서 광작을 통해서 등장했던 경영형 분홍이나 도고를 통해 등장했었던 부상들, 분홍과 부상들이 관권과 결탁해가지고 향권에 도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향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성 양반의 세력은 조선기 향촌에서 위축되고 있었어. 얘네들이 오히려 강화가 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B가 져가지고 향촌 내려와서 여기서 힘을 길러서 다시 올라가서 A를 또 치고 권력을 잡았는데 이제 B가 졌다. 지면은 향촌 내려와 봐야 향촌에서 그네들 세력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얘네들 세력이 강화가 되고 향촌에서 내려와 봐야 얘네들의 입지가 걔네들이 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A하고 B는 중앙에서 죽든 살든 거기서 싸워야 되는 겁니다. 피 터지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싸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무력적인 힘이 필요한 겁니다. 이 힘을 운영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죠. 이 돈은 조선후기의 사회 경제 구조 변화에서 얻으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성리학의 예학이니 보학이니 무슨 주기론, 주리론 아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무력적인
돈을 좀 챙겨서 힘을 갖는 거. 여기에 이제 혈안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현종에서 숙종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된 요인이에요. 그것이 숙종대 때 뭐로 나왔다? 환국으로 나왔다. 환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 야당이 여야가 급격하게 뒤죽박죽되는 걸 뭐라고 그래요? 환국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환국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경신한국부터 우측에 그 한국이 지금 기사한국, 갑순한국까지 나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숙종대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무고의 옥, 병신처분, 정유독대 여기까지 과정인데 이 사건들은 일단 사건 흐름, 그러니까 순서대로 흐름 전개 과정을 이해를 좀 해 두실 것.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을 좀 보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있죠? 경신환국입니다. 경신환국을 통해서 집권 세력이 누구에서 누구로 바뀌었냐 그러면은 이거 보세요. 현종대 두 번에 걸친 예송 논쟁이 있었죠. 1차 기예송 때 누가 이겼니? 서인. 2차 갑인 예송 때 누가 승리했죠? 남인이 승리를 했죠. 그래서 이제 남인이 숙종대 집권 여당 그대로 이어져 옵니다. 근데 그 남인이 집권 여당으로 운영이 되어 오다가 유지하다가 정권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서인으로 바뀌었고요. 서인이 집권하고 나서 남인에 대한 처벌 문제를 놓고 서인이 소론과 노론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소론은 누구냐 그러면은 윤증, 노론은 송시열입니다. 송시열과 윤증은 사제관계입니다. 송시열의 제자예요. 노는 늙을 노자고 소는 젊을 소자입니다. 그래서 분열했는데 이 경신한국의 발단은 뭐냐? 경신년입니다. 1680년. 유학 사건입니다. 유학. 기름 유자 한자를 보면 요즘에 천막의 천막, 기름 천막입니다. 이거는 군수 물자고요. 왕이 사용하는 겁니다. 비가 오면은 물이 새지 않도록 이제 기름을 발라서 코팅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누가 나와 있어요? 허적이라는 사람의 유학 남용 사건이라고 얘기했죠. 그 허적은 누구냐면 남인이거든요. 허적은 남인이에요. 남인이고요. 허적의 할아버지 조부 허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허잠이 시호를 받는 날입니다. 근데 비가 많이 왔어. 이 사람이 또 영의정이었는데 이제 숙종이 영의정 허적이 할아버지 시호를 받는 날에 비가 오니까 잔칫날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왕이 숙종이 이제 명령하는 겁니다. 궁기고에 가서 유학을 갖다가 허적 집으로 보내줘라. 했는데 이미 유학이 어디가 있었냐면은 허적이 군사권을 장악을 하고 있었던 남인 허적이 비가 오고 그러니까 잔칫날 쓰려고 왕이 허락 없이 유학을 갖다가 자기 집에 쳐놓은 거죠. 천막을 쳐놓은 거죠. 근데 그걸 모르는 숙종이 갖다 줘라 했는데 이미 허적이 유학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 서인들이 허적이 지금 역모를 꾀하고 너무 세력이 강화된 거 아니냐, 왕권을 능가하겠다. 그래서 이제 서인이 숙종에게 고변해가지고 남인 허적의 군권을 박탈하면서 남인 세력이 중앙에서 꺾이고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된 사건이에요. 이 경신한국이에요. 그러니까 경신한국을 통해서 권력이 누구에서 누구로?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서인이 남인을 몰아내는 명분은 유학 사건이었지만은 유학 사건 뒤에다가 뭘 붙여놨냐면은 서인들은 얘네들이 역모를 꾀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쉽게 엉뚱엉뚱한 얘기를 붙여놓은 거죠. 그러니까 남인은 일종의 모함을 받은 거예요. 서인한테. 그죠? 그래서 이제 서인은 또 그게 걸렸던 모양이지. 그래서 이제 경신한국 이후에 서인이 남인을 아예 이게 쳐버리자. 됐다. 이만하면 됐다. 나눠집니다. 그 강경파 세력이 노론, 송시열의 온건파 세력이 그의 제자 윤증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서인이 노론과 소로 나누게 된 계기는 뭐냐면 숙종대 경신환국이에요.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427쪽에 보시면은 두 번째 1689년에 기사년에 뭐가 나오죠? 기사환국이 나오죠. 이 기사환국은 뭐냐? 바로 숙종이 아들이 없었죠. 그래서 장희빈의 소생 누구죠? 후일 경종이라고 되어 있죠. 세자 책봉에 반대하는 송시열과 그다음에 세자 책봉하자라고 하는 남인 간의 대립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대립에서 남인이 서인을 친 사건입니다. 이게 두 번째 뭔가요?
기사한국이에요. 즉 다시 서인에서 누구로? 남인으로 바뀐 사건입니다. 숙종이 원부인이 인현왕후예요. 인왕후. 여흥민씨라고 그랬죠. 태종의 부인 원경왕후도 여흥민씨라고 그랬고요. 여기 철종 다음에 등장했던 고종의 부인도 여흥민씨 명성황후입니다. 그래서 인현왕후하고 사이에서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경신한국 때 피해를 본 남인이 숙종과 누구하고? 희빈 장씨, 장희빈이죠. 원래는 궁녀입니다. 궁녀. 무술이에요. 이름은 장옥정이고요. 희빈은 내명부의 그 궁궐 내에 여자들의 어떤 그 위계죠. 위계. 어떤 풍계예요. 그래서 장옥정이하고 숙종하고 사이에서 아들 하나 생산하게 하는 거죠. 그 아들이 윤이에요. 이 아들이 나중에 뭘로 나오냐면 경종으로 나옵니다. 경종의 어머니가 장희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를 세자로 책봉을 합시다. 라고 하는 남인의 주장과 어떻게 서자를 세자로 책봉하느냐. 왕후가 젊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여기서 아이를 낳으면 얘를 왕후로 세자로 책봉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이제 숙종과 남인과 장희빈이 똘똘 뭉쳐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얘가 세자가 됐어요. 얘가 이제 나중에 경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자가 되면서 기존에 권력을 잡고 있던 서인에서 세자 책봉에 찬성했던 남인으로 권력이 바뀐 겁니다. 이게 왕위 계승 문제 때문에 더했던 기사환국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인이 권력을 잡고요. 다시 이제 갑술년에 갑술환국이 납니다. 이거는 남인에서 다시 누구로 가나요? 서인으로 넘어간 사건이 갑술년의 갑술한국입니다. 이 갑술한국의 배경은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는 서인과 인현왕후는 어떻게 이제 또 폐결했냐면은 일단 얘가 장희빈이 아들이 세자 책봉이 되면서 이제 장옥정이 희빈이 됐어요. 왕비가 됐단 말이에요. 왕후가 됐어요. 되면서 인현왕후는 쫓겨났어요. 쫓겨난 인현왕후를 복위시키려는 누구죠? 서인. 그럼 복위 되면 누가 또 피해 보겠어요? 얘를 앉혀놨던 배후였던 남인들이 피해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인들이 그거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 이게 뭐예요? 갑술환국이에요. 그래서 갑술환국을 통해서 남인에서 누구로? 서인으로 권력이 넘어온 겁니다. 아시겠죠? 이때 남인들이 갑술환국을 통해서 중앙에서 권력이 아예 손발이 잘리게 됩니다. 나중에 정조가 이 남인들을 끌어안았던 이유는 중앙에서 가장 미미했던 세력들을 끌어안은 거예요. 권력으로 이제 개혁 정치하는데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끌어안았던 그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인에서 서인으로 넘어간 사건이 바로 이때 그걸 계기로 한 것이 뭐다? 갑술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갑술한국 이후에 바로 1701년에 무고의 옥이라고 하는 사건이 납니다. 무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맞아요. 주술로서 의미하는 겁니다. 인현왕후가 죽고 나서 죽은 다음 얘기거든요. 인현왕후가 죽고 나서 인현왕후가 살았을 때 장희빈이 취선당 서쪽에 신당을 차려놓고 구술하고 허수아비를 만들어놓고 허수아비가 이제 인현왕후가 되는 거죠. 매일 밤 구술하면서 막 바늘로 쑤시고 또 무덤 공동묘지에 가서 사람의 뼈를 파와가지고 인현왕후가 기거하는 집, 방 건물 밑에나 파묻어 놓고 주술로서 일종의 염력으로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현왕후가 죽고 나서 들통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숙종이 어때요? 돌아버리죠. 그래서 장희빈이라든가 장희빈의 오빠 장희재라든가 여기에 동참했던 궁인들, 무녀들을 잡아다 전부 다 죽이는 겁니다. 이게 무고의 옥입니다. 장희빈이 제거된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1701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16년 병신년의 병신처분입니다. 처분했다. 처리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 사건의 배경을 봅시다. 윤성고의 도움을 받아 유계라는 사람이 집필한 가래 원료를 제자인 유계 제자 윤증에게 간행을 부탁하고 유계가 죽었어. 근데 윤증이 보니까 이거 가래 집남, 김장생이 쓴 가래 집남하고 별 차이가 없다 해서 책을 안 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윤성거, 유계, 윤증이 나와 있는데 누구냐면은 보세요. 윤성거,
유계, 송시열 한 세대를 풍미했던 사람들입니다. 윤성거의 아들이 누구냐면 윤증이에요. 윤증. 송시열과 윤증은 사제관계라고 그랬죠. 그죠? 유계가 뭐요? 가을의 집남이라 가을의 원류라는 책을 썼는데 가을의 원류라는 책은 윤성거의 도움을 받아서 유계가 쓴 책이에요. 근데 발행은 안 했단 말이에요. 유계가 이제 윤증한테 야 이거 네가 정리해서 좀 출판 좀 해라 하고 이제 죽었단 말이에요. 윤증이 이제 그걸 보니까 가을의 집남하고 내용이 틀리지 않아. 그래서 간행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지고 있었어. 자, 그런 상황에서 윤증의 아버지 윤성거가 죽었어. 죽자 윤증이 스승이었던 송시열을 찾아가가지고 뭐라 했냐면은 아버지의 비문을 좀 써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송시열이가 좀 안 좋게 써줬어. 그랬더니 윤증이 송시열한테 찾아갔어. 다시 좀 써달라 했더니 송시열이가 써주는 걸 거부를 합니다. 왜 윤증과 송시열의 관계가 금이 갔냐면은 유계가 해라 했는데 송시열의 제자 윤증이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을의 원류를 간행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윤증이 눈밖에 벗어난 겁니다. 더구나 경신한국의 노론의 누구였죠? 송시열. 소론 누구였죠? 윤증이란 말이에요. 나눠졌단 말이야. 남인처벌 문제를 놓고 또 갈등도 있었고. 그래서 윤증은 송시열의 눈에 벗어난 겁니다. 여기서 송시열이 어디서 살냐면은 회덕에 살고 있었고요. 충청남도 회덕이죠. 지금 그 경부고속도로하고요. 호남고속도로 갈라진 회덕 IC인데 있죠. 거기 회덕이고요. 윤증이 어디서 살냐면 이성인데요. 지금이 어디냐면 논산입니다. 여기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송시열과 윤증의 이런 대립이 송시열과 윤증이 죽고 나서도 나중에 그의 제자들 간에 계속 진행됩니다. 어디에서? 회덕과 이성에서 제자돼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숙종대 때 그래도 스승과 제자 아닙니까? 제자가 스승의 어떤 역을 거역하거나 스승을 어떤 무례하게 비판하거나 이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중앙조정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송시열의, 즉 회덕에 살고 있었던 송시열의 제자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걸 우리는 회니시비라고 그래요. 회니시비. 회니시비다. 라고 일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냐면은 갑술한 거 무고요. 그 다음에 뭐죠? 병신년에 일어났던 병신처분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병신처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17년입니다. 그 다음에 병신년 다음이죠. 정유년에 정유독대가 일어납니다. 원래 독대는 왕과 신하 간에 1대1로 면담하는 거 아닙니까?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숙종과 노론의 영수였던 좌의정 이명희가 독대를 내서 훗날 왕세자의 대리청정을 결정을 합니다. 왕세자라 한다면 누구냐면은 경종이죠. 즉 숙종과 이명 노론입니다. 노론 이명희가 둘이 만나서 숙종은 놔두고 숙종이 있고 경종에게 대리청정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리청정하고요 수렴청정이 있죠. 차이는 뭔가요? 대리청정은 왕이 죽은 게 아니라 왕이 있고 왕 대신 이제 정치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일종의 이제 워밍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워밍업을. 영조 다음에 사도세자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사도세자가 그러면서 아버지 영조로부터 많이 까였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진짜로 이제 나중에 경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노론하고 숙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노론의 의도는 였습니다. 왕세제로 대리청정을 시켜가지고 왕세자를 경종을 대리청정 시켜가지고 얘를 영조가 아들 사도세자를 이렇게 해서 자꾸 핍박했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경종을 몰아내려고 했었어요.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경종의 이 대리청정에 대해서 노론들은 하자 이렇게 했지만은 소론들은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겠죠, 당연히. 근데 경종이 대리청정 3년 동안의 대리청정을 무사히 마쳤어. 그리고 이제 경종으로 즉위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경종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무자다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없고 병치레도 굉장히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바로 병신 처분 이후에 정유년의 정유독대는 바로 경종의 대리청정을 결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렴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차기 왕이 어리니까, 다음 왕이 어리니까 왕의 어머니나 할머니가 앞에 발을 쳐놓고 신하들의 얼굴을 못 보게 발을 쳐놓고 정치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수렴청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대리청정과 수렴청정은 다른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죠? 자,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유독대까지 지금 한국 정치 숙종대 때의 사건들입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뒤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경신, 기사, 갑술한국을 통해 가지고 전국이 뒤죽박죽 되는 상황에서 숙종대 때의 탕평책이 처음 제기가 됩니다. 우선 탕평이라는 얘기부터 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428쪽에 왼쪽에 보충 설명 한번 봅시다. 탕평이라는 용어는 서경 홍범조에 뭐라 나왔나요? 왕도 탕탕, 왕도 평평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자, 그 해석 나와 있죠. 왕도는 동양 사회의 기본적 정치 원리로서 임금은 정치 한쪽을 편들지 않고 사심이 없으며 당을 이루지도 않는 상태에 이르는 것. 이거를 왕도 탕탕, 왕도 평평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사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실천 방안이 있죠. 무편, 무당, 무당, 무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얘는 무자 있죠, 무. 이 무는 아주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무편, 무당, 무당, 무편은 아무 쪽에도 편듦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을 이루지도 않고 편을 짜지도 않고 이걸 무편, 무당, 무당, 무편 하면은 왕도 탕탕, 왕도 평평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도 탕탕의 탕, 왕도 평평의 평, 탕 글자를 따서 뭐라고 그래요? 탕평이다 라고 일합니다. 이것이 숙종대 때 환국 정치 와중에서 처음 제의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숙종의 탕평책은 429쪽 맨 위에 한번 가볼까요? 숙종의 탕평책은 편당적인 인사관리에 불과했다. 즉, 두 번째입니다. 상황에 따라 한 당파를 일거에 내몰고 상대 당파의 정권을 모두 임하여 오히려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로 했었다. 그래서 제대로 탕평의 원리가 지켜지지 않았다. 역으로 얘기할 때 그 증거로서 환국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숙종의 탕평책은 결론은 잘 됐어?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숙종은 왕권을 강화해서 힘으로 누르려고 하는 타율탕평입니다. 왼쪽에 보면 탕평의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율탕평하고요. 타율탕평이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탕평책이라고 한다면은 둘 다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국사에서 나온 탕평책은 타율탕평입니다. 숙종, 영조, 정조 때의 탕평은 다 타율탕평이에요. 즉 힘으로 왕권을 강화해서 힘으로 분당을 누르겠다라고 하는 타율탕평입니다. 근데 원래대로 한다면은 타율탕평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돼요? 분당 스스로 자율탕평으로 가야 되는데 숙종, 영조, 정조 때는 타율탕평으로 가면서 탕평체의 결국은 어땠다? 실패로 끝났다. 그러니까 그 왕이 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안정을 가져왔을지는 모르겠지만 왕이 죽고 나서는 다시 혼란기입니다. 특히 정조 이후에는 뭘로 가요? 세도 정치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이거죠. 그래서 이제 숙종의 탕평책은 실패로 끝났지만 429쪽에 숙종대 때의 여러 가지 시책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시책 좀 보기로 합시다. 대보답. 한자 보시되 큰 은혜에 보답한다는 건데요. 옛날 그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창덕궁 가보셨죠? 창덕궁 저 뒤쪽에 가면 대보단이라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일반인들은 출입금지입니다. 명나라 신종 있죠? 명나라 신종이란다면은 명나라의 이제 마지막 명나라 때 우리나라가 선조 때요. 그 외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왕입니다. 명나라 신종의 위패를 모셔놓고 명나라의 은혜, 외란 때 도와준 은혜에 보답한다는 재단이에요. 대보단이죠, 대보단. 호란 때 보면은 호란이 효종대 때 복림되고 나입니까? 우리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만은 경기도
효종과 관련된 곳이 있어요. 가평군 조정면 대보리라고 하는 마을이 있어요. 조정면 할 때 조정은 어디냐면 중국 황실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하면 조정암이라는 바위에 사무사, 생각이 발음으로 사악한 것이 없다. 그래서 명나라 신종의 글 갖다가 따다가 여기다 그대로 새겨놨습니다. 그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뺏겨와서 새겨놓은 거죠. 그게 조정암이에요. 조정암. 또 거기 조정암 앞에 개천이 큰 개천이 하나 있군요. 그 개천을 조정천이라고 그래요. 조정천이라고 그래요. 조정면 대보리 할 때 대보는 지금 나와 있는 큰 은혜에 보답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대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대보요. 어떤 은혜냐? 외란 때 우리를 도와준 은혜에 대한 보답이다. 그래서 그 대보와 관련된 것이 창덕궁원에 대보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왜 효종하고 이거 무슨 관계냐? 호란 이후에 소현세자하고 복림대군이 청나라 인질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소현세자가 귀국 2달 만에 죽었죠. 암살이 암살. 그 복림대군이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등장하는데 복림대군이 청나라에서 들어올 때 명나라 있죠. 청나라 조정에 불복하고 명나라에서 관직 생활했던 명나라 신하 10여 명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충절의 표상으로 이제 데리고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는 효종이 얘네들을 지금의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대보리에다가 땅을 주고 살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명나라 신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정면의 조정, 대보리의 대보, 조정암의 조정, 조정천의 조정 다 명나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창덕궁 후원에 면됐다는 대보단의 대보는 여기 대보리의 대보하고 같아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대보단을 설치하고 오군영을 완성했죠. 뭐를 통해서? 금영을 통해서 마무리하죠. 그 다음에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가 되고요. 이건 뭐 광해군대 때 시작이 됐던 것이 100년 만에 황해도를 끝에 해서 완전히 전국적인 시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유지역은 빼고요. 그 다음에 대동법이 시가 되면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이 됩니다. 대동포, 대동리, 대동전 그러죠. 이때 대동전 화폐가 상평통보죠. 그 다음에 서북 평안도 쪽이죠. 평안도 쪽의 무인들을 중용하고요. 또 1708년에 북관대첩비, 외란 때 한번 봤죠. 북관대첩비를 건립을 합니다. 함경도 의병장 정문부의 업적을 기리는 거죠. 로일전쟁 때 일본이 파갖고 다시 가져와서 다시 우리나라에 있다가 다시 이제 이듬해에 어디로? 바로 북한으로 돌려보내줬죠. 백두산 정계비가 건립됐고, 이건 대관계에서 동이토문 서해암로 할 때 그 백두산 정계비입니다. 그 다음에 안용복 사건을 계기로 울릉도 귀속 문제를 확정을 지었고요. 이순신 강감찬 사당을 건립해서 애국심을 고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전부 다 숙종대 때에 노론이 집권했었을 때 여러 가지 시책들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숙종 다음에 누가 나오나요? 경종이 나왔죠. 3년간에 걸친 대리청정을 무사히 마치고 경종으로 즉위했습니다. 경종대 집권 여당은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소론이에요. 소론. 그렇죠? 아까 경종을 밀어내려고 아까 그 대리청정을 조장했던 그 이명의 아까 노론 이명하고의 수장하고의 독대가 있었잖아요. 소론은 반대했지만은 얘네는 찬성했었습니다. 해놓고 끌어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하여튼 경종은 3년간의 대리청정을 잘 마치고 왕이 올랐습니다. 당연히 경종대 때 집권 여당 누구죠? 소론이 되는 거죠. 소론이 집권하고 있었을 때의 경종대 때의 신축년과 이민년에 두 번에 걸친 사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임사화라고 그래요. 신축사화와 이민사화인데 신축사화부터 좀 살펴봅시다. 맨 밑에 한번 보세요. 경종의 무자다병을 이유로 연인군의 세제 책봉과 세제 대리청정을 주한 노론이 소론의 탄핵을 받은 사건. 자, 이건 봅시다. 경종은 아까 무자다병한다고 했죠. 자식도 없고 병치레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병치를 많이 하니까 노론이 제대로 왕 노릇을 못하니까
왕세제. 누구냐면 나중에 영조로 등장할 때 연인군입니다. 이 연인군은 경종의 이복 동생이에요. 그래서 세자는 아니죠. 형제니까 세제로 얘를 세제로 책봉을 하고요. 책봉을 하고 그 다음에 얘한테 대리청정을 맡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론이 발끈하는 거죠. 야, 왕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거는 왕에 대한 불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주장했던 노론을 제거한 사건. 이게 신축년의 신축사화예요. 아시겠죠? 1721년입니다. 그러와서 1722년 이민년에 뭔 사건이 아니면 귀향을 간 신축사 때 귀향을 간 노론의 자식들이 경종을 치고 얘를 옹립하려는 일종의 쿠데타죠. 그거를 모의했다 해가지고 그 자식들을 친 사건이야. 이게 이민년의 뭐죠? 이민사화라는 거예요. 이 이민사화에 연루가 됐던 그 사건 이름이 하나 있죠. 용어 하나 있습니다. 429쪽에 맨 마지막에 한번 봅시다. 보충 설명에 삼급수 살해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삼급수 뭐냐면은 대급수, 소급수, 그 다음에 평지수라고 합니다. 대급수는 왕을 죽이자는 겁니다. 자객을 들여보내서 왕을 죽여버리자. 그리고 연인군을 왕으로 완치자. 이게 만약에 안 되면은 소급수입니다. 독살시키자. 음식에 약을 넣어가지고. 이거 안 되면은 평지수. 평지수는 왕을 음해하거나 숙종의 유언을 하나 만들어서 가짜 유언을 만들어서 왕위를 교체를 좀 하자. 이 세 단계의 삼급수 살해 삼국수 살해 사건이요. 이 세 단계에 의해서 왕을 끌어내려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이 들통이 나가지고 이걸 누가 주도했다는 거죠? 귀향간 노론의 신축사 때 귀향간 노론의 자식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를 친 사건이 이민사화예요. 결국 신임사화를 통해 가지고 소론이 노론을 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경종이 집권 만 4년 만에 단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등장하죠? 세제로 책봉을 해놨던 연인군이 노론에 의해서 세제 책봉했던 연인군이 뭘로 등장하죠? 영조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영조 때 집권 여당 누가 되는 거예요? 노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경종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영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인조, 효종, 현종대 때 붕당 정치가 잘 진행되다가 붕당 정치가 변질되게 된 배경이 있었죠. 이런 사회 경제적인 정치적인 변동입니다. 을 계기로 해서 숙종, 경종 때까지의 정치적인 변동까지만 여기서 끊읍시다. 끊고 바로 경종 다음에 등장했던 영조부터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잠깐 쉬었다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